지금 이 순간 2025년 미국 전역에서 1,500명이 넘는 중년 남성들이 같은 이유로 한국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K-팝도 드라마도 아닌 단 하나의 이유 때문에요. 이 놀라운 현상을 추적한 글로벌 트렌드 분석가 레베카 모건은 처음엔 이걸 한류 열풍의 일시적 현상이라고 단정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을 직접 조사한 뒤 그녀의 결론은 완전히 뒤집혔죠. 이들이 배우고 있는 건 언어가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한국어 존댓말이 이들의 삶을 바꾸고 있었던 거예요. 더 놀라운 건 이 현상이 지금도 확산되고 있다는 겁니다. CNN 생방송에서 공개된 한 수강생의 고백은 미국 사회를 충격에 빠뜨렸죠. 이렇게 말해본 적이 없습니다. 평생요. 이 한마디가 왜 수백만 명의 마음을 울렸을까요? 그 전에 잠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대한민국의 진짜 힘을 세계에 알리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한국어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댓글에 자랑스럽다라고 남겨주세요. 지금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도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함께 만드는 자부심이니까요. 그럼 지금부터 한 미국 분석가가 발견한 충격적인 진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왜 2025년 지금 세계가 한국의 방식을 배우고 있는지 말이죠. 저는 데이터를 믿는 사람입니다. 감정보다는 숫자를 믿었고 직관보다는 모델을 신뢰했죠. 그래서 지난 12년간 글로벌 미디어 리서치 기업에서 트렌드 분석가로 일할 수 있었어요. 제 일은 명확했습니다. 세계에서 일어나는 문화 현상을 읽고 그게 일시적인 유행인지 구조적 변화인지 판단하는 거였죠. 틀리면 안 됐습니다. 한번 틀리면 신뢰가 무너졌거든요. 그날 아침도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뉴욕 맨해튼 사무실 23층 창밖으로 허드슨 강이 보이는 회의실이었어요. 오전 9시 정각 팀원 8명이 자리에 앉았죠. 저는 노트북을 열고 보고서 초안을 띄웠습니다. 제목은 한국어 학습 열풍, 한류 파생 유행의 분석과 전망이었어요.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건 분명 유행이었거든요.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그래프가 떴어요. 지난 3년간 미국 내 한국어 수강생 증가율이었죠.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연평균 43% 증가였습니다. 놀라운 수치였어요. 하지만 저는 그 수치를 이미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K-팝, K-드라마, 영화 기생충과 오징어 게임이었죠. 엔터테인먼트가 언어 학습을 끌어올렸다는 거였어요. 명확한 인과관계였습니다. 이건 전형적인 문화 소비 패턴입니다. 저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팬덤이 형성되면 언어 학습이 따라옵니다. 일본어가 그랬고 스페인어도 그랬죠. 한국어도 같은 경로입니다. 팀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임스 브라운 전략 총괄이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습니다. 그럼 지속 가능성은? 저는 준비된 답을 꺼냈어요. 한류 콘텐츠가 유지되는 동안만 지속됩니다. 3년에서 5년 정도로 예상하고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데이터 분석팀 막내 조던이 손을 들었어요. 레베카, 근데 여기 좀 이상한 데이터가 있는데요. 저는 눈썹을 올렸습니다. 뭐가? 조던이 노트북을 돌려 보여줬어요. 화면에는 수강생 연령대 분포 그래프가 떠 있었죠. 보통은 10대와 20대가 압도적이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래프는 달랐어요. 50대에서 60대 비율이 23%였습니다. 저는 멈칫했어요. 이건 오류 아닐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조던이 고개를 저었어요. 3번 확인했어요. 커뮤니티 칼리지 16곳, 온라인 플랫폼 5곳 전부 같은 패턴이에요. 저는 그래프를 다시 봤습니다. 67세 남성, 59세 여성, 55세 남성. 직업란에는 건설 노동자, 철도 정비공, 트럭 운전사라고 적혀 있었어요. 말이 안 됐습니다. 이 사람들은 K-팝 팬이 아니었거든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제임스가 천천히 말했어요. 그 사람들도 드라마는 보잖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그럴 수 있죠. 하지만 확신이 없었어요. 드라마를 본다고 언어를 배우는 건 아니었거든요. 특히 50대 이상 노동직 남성들이요.
그들은 통계적으로 외국어 학습에서 가장 먼 집단이었습니다. 저는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다음 장으로 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조던이 다시 말했습니다. 레베카, 그리고 이거요. 그가 또 다른 파일을 열었어요. 중서부 한 커뮤니티 칼리지 강의실 영상이었죠. 누군가 촬영해서 올린 거였습니다. 화면 속에는 백발의 남성이 앉아 있었어요. 얼굴에 주름이 깊었고 손에는 굳은 살이 가득했죠. 그는 천천히 말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말하면 무례하지 않습니까? 저는 멈췄습니다. 그 문장이 이상했어요. 문법적으로는 맞았지만 그가 신경 쓴 건 문법이 아니었거든요. 무례하지 않습니까? 라는 표현이었죠. 그는 단어의 예의를 묻고 있었습니다. 언어를 배우는 게 아니라 태도를 배우고 있었어요. 화면 속 강사가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로버트 씨. 정말 잘하셨어요. 존댓말을 쓰셨으니까요. 로버트라는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눈에 뭔가 반짝였습니다. 안도 같은 거였죠. 저는 영상을 멈췄습니다. 뭔가 불편했어요. 이건 제 모델이 설명할 수 없는 장면이었거든요. 이 사람은 예외 사례입니다. 제가 말했어요. 제임스가 물었습니다. 몇 명이나 되는데? 조던이 대답했어요. 50대 이상 남성 수강생만 1200명이요. 전체의 23%예요.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예외 사례치고는 너무 많았어요. 회의가 끝났습니다. 저는 자리로 돌아왔어요. 책상에 앉아서 그 영상을 다시 틀었습니다. 로버트라는 남자의 얼굴이 또 떴죠. 그는 왜 한국어를 배우고 있을까? 드라마 때문일까? 아니면 다른 이유일까?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이 사람은 유행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다시 열었습니다. 제목을 봤어요. 한류 파생 유행.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 멈췄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죠. 정말 유행일까? 아니면 내가 뭔가 놓치고 있는 걸까?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영상을 끄지 않았어요. 로버트의 얼굴이 계속 화면에 떠 있었죠.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저는 현장에 가기로 했습니다. 데이터만으로는 설명이 안 됐거든요. 보고서 마감까지는 열흘이 남아 있었어요. 시간은 충분했죠. 제임스에게 말했습니다. 오류 검증 차원에서 현장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필요하면 해. 근데 결론은 바꾸지 마.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틀 뒤 저는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에 있었습니다. 중서부 러스트벨트의 전형적인 도시였어요. 공장 굴뚝이 보이고 오래된 벽돌 건물들이 줄지어 있었죠. 제가 찾아간 곳은 커뮤니티 칼리지였습니다. 2층짜리 낡은 건물이었어요. 입구에는 성인 교육 프로그램이라는 팻말이 붙어 있었죠. 오후 6시 한국어 수업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복도에 서서 강의실 문을 열었어요. 안에는 15명 정도가 앉아 있었죠. 예상대로였습니다. 나이는 40대에서 60대였어요. 대부분 남성이었고 옷차림은 평범했습니다. 작업복을 입은 사람도 있었어요. 누군가는 형광색 조끼를 벗어 의자에 걸어놨죠. 강사가 저를 봤습니다. 사라 킴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레베카 씨? 그녀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참관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라가 미소 지었죠. 뒤에 앉으세요. 저는 교실 맨 뒤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수업이 시작됐어요. 사라가 칠판에 문장을 썼습니다.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학생들이 따라 읽었죠. 발음이 서툴렀어요. 하지만 진지했습니다. 한 명 한 명이 입모양을 신경 쓰며 소리내고 있었어요.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관찰 기록을 적으려고요. 그때 한 남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백발의 덩치가 큰 사람이었어요. 작업복 상의를 입고 있었죠. 사라가 물었습니다. 네, 로버트 씨? 저는 멈칫했어요. 로버트. 영상에서 본 그 남자였습니다. 그가 천천히 말했어요. 선생님, 도와주세요랑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는 뭐가 다른가요? 사라가 대답했습니다.
둘 다 부탁하는 표현이에요. 근데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는 상대방에게 선택권을 주는 거예요. 강요하지 않는 거죠. 로버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더 예의 바른 거네요. 사라가 웃었습니다. 맞아요. 한국어에서는 상대방의 의사를 먼저 존중하거든요. 로버트는 그 문장을 공책에 적었습니다. 천천히 한 글자씩요. 저는 그 모습을 봤어요. 그는 왜 이 문장을 배우고 있을까? 드라마 자막을 이해하려고? 아니었습니다. 그는 말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었어요. 수업이 끝났습니다. 학생들이 일어나 나갔어요. 저는 자리에 앉아 있었죠. 로버트가 천천히 짐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가갔어요. 실례합니다, 로버트 씨. 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저는 명함을 내밀었어요. 저는 레베카 모건이라고 합니다. 트렌드 분석가고요. 잠깐 여쭤봐도 될까요? 그는 명함을 받았습니다. 손이 거칠었어요. 굳은 살이 두껍게 박혀 있었죠. 뭘 물어보시려고요?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노트를 꺼냈어요. 한국어를 배우시는 이유가 궁금해서요. 불편하시면 안 대답하셔도 돼요. 그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앉으시겠어요? 우리는 강의실 앞줄 책상에 마주 앉았습니다. 로버트가 입을 열었어요. 저는 철도 정비공입니다. 35년 일했어요. 내년이면 은퇴해요. 그가 천천히 말했죠. 평생 명령만 받았습니다. 이거 해, 저거 해, 빨리 해. 그렇게 살았어요. 저는 받아 적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이건 한국어와 관계없는 이야기였거든요. 그러다 작년에 손자가 태어났어요. 로버트가 말을 이었습니다. 딸이 한국 드라마를 보더라고요. 저도 옆에서 봤죠. 별 생각 없이요. 그가 잠시 멈췄어요. 근데 이상한 걸 느꼈습니다. 드라마 속 사람들은 서로 함부로 대하지 않더라고요. 아무리 급해도 화가 나도 말을 조심했어요. 저는 펜을 멈췄습니다. 그가 계속 말했어요. 저는 평생 그렇게 말해본 적이 없습니다. 공손하게 예의 바르게. 그냥 시키는 대로 했고 명령조로 말했어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죠.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근데 드라마를 보면서 생각했어요. 나도 저렇게 말할 수 있을까? 그는 창밖을 봤습니다. 손자한테 할아버지가 되고 싶었어요. 명령하는 사람이 아니라 존중하는 사람이요. 그래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어요. 이건 예상 밖이었거든요. 그는 콘텐츠 때문이 아니라 태도를 배우려고 여기 온 거였습니다. 첫 수업 때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로버트가 말했습니다. 한국어는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는 언어라고요. 나보다 상대를 높이는 거라고요. 그가 웃었어요. 저는 그게 신기했습니다. 언어 자체가 예의를 강요하는 거잖아요. 저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더 이상 받아 적을 수 없었어요. 이건 데이터가 아니었거든요. 로버트 씨, 제가 물었습니다. 지금 한국어로 말할 수 있으세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조금요.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괜찮으시면 다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발음은 서툴렀습니다. 하지만 문장은 완벽했어요. 저는 그 문장을 듣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 남자는 평생 이렇게 말해본 적이 없었을 거예요. 상대방의 의사를 먼저 묻고 선택권을 주고 존중을 담아서요. 정말 잘하셨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로버트가 웃었어요. 고맙습니다. 근데 아직 멀었어요. 손자한테 쓸 수 있으려면 더 배워야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생각했어요. 이 사람은 이미 배웠구나. 언어가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방법을요. 강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는 어두웠어요. 저는 핸드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확인했죠. 로버트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이렇게 말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파일을 멈췄어요.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건 유행이 아니었어요. 뉴욕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무실에 들어서자마자 제임스가 물었어요. 어땠어? 저는 가방을 내려놨습니다. 생각보다 복잡해요.
그가 눈썹을 찌푸렸죠. 복잡하면 안 돼. 보고서는 단순해야 해.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하게 설명할 수 없었거든요. 책상에 앉아서 인터뷰 녹취록을 정리했습니다. 로버트 말고도 4명을 더 만났어요. 58세 트럭 운전사, 63세 건설 노동자, 55세 식당 주방장, 67세 은퇴한 우체부였죠. 모두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드라마를 봤고 말투가 달랐고 배우고 싶었다고요. 한 명도 케이팝을 언급하지 않았어요. 저는 보고서를 다시 열었습니다. 기존 결론을 지울 수 없었어요. 한류 파생 유행. 이 프레임으로 3년을 설명해 왔거든요. 하지만 로버트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이렇게 말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 문장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다음 날 아침 팀 회의가 있었습니다. 저는 현장 조사 결과를 발표했어요. 50대 이상 수강생 비율이 예상보다 높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동기가 엔터테인먼트 소비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아요. 조던이 물었습니다. 그럼 뭐죠? 저는 잠시 멈췄어요. 태도 학습에 가깝습니다. 제임스가 커피잔을 내려놨습니다. 태도 학습? 그가 되물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저는 노트를 폈습니다. 한국어 존댓말 구조가 상대방을 먼저 배려하게 만들어요. 수강생들은 그 방식을 배우고 싶어 하는 거예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메건 윌슨 마케팅 팀장이 말했어요. 레베카, 그건 너무 감정적인 해석 아니야? 저는 고개를 저었죠. 인터뷰 녹취록 전부 여기 있어요. 5명 모두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메건이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그게 시장 전체를 설명할 순 없잖아. 그 사람들은 예외일 수 있어. 23%가 예외일 순 없습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제임스가 끼어들었습니다. 레베카, 우리 클라이언트는 명확한 답을 원해. 한류가 끝나면 한국어 열풍도 끝난다. 그게 그들이 듣고 싶은 거야.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답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게 진실은 아니었죠. 회의가 끝났습니다. 저는 자리로 돌아와 이메일을 확인했어요. 사라 킴 강사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레베카 씨, 다음 주에 공개 수업이 있어요. 오시겠어요? 학생들이 발표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갈게요. 일주일 뒤 저는 다시 클리블랜드에 있었습니다. 이번엔 촬영팀과 함께였어요. 조던과 카메라맨 한 명이 따라왔죠. 현장 영상이 있으면 보고서 설득력이 높아질 거예요. 제가 제임스를 설득했거든요. 그는 마지못해 허락했습니다. 강의실에 들어섰습니다. 학생들이 앉아 있었어요. 로버트도 보였죠. 하지만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긴장돼 있었어요. 사라가 다가왔습니다. 레베카 씨, 학생들이 좀 불편해해요. 카메라 때문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최대한 방해 안 되게 할게요.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학생들이 한 명씩 나와 짧은 한국어 문장을 발표했어요. 감사합니다.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실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발음은 서툴렀지만 진지했죠. 카메라맨이 이곳저곳을 찍었습니다. 조던이 노트에 뭔가 적고 있었어요. 로버트의 차례가 왔습니다. 그가 앞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말했죠. 괜찮으시면 다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카메라가 그를 클로즈업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봤어요. 좋은 영상이었죠. 감동적이었어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뒷줄에 앉아있던 남자가 벌떡 일어났어요. 잠깐만요. 그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교실이 조용해졌죠. 그는 50대 후반으로 보였어요. 체크무늬 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뭐 하시는 겁니까? 저는 당황했습니다. 저희는 트렌드 조사를 하고 있어요. 강사님께 허락받았고요. 그 남자가 고개를 저었어요. 허락받았다고요? 우리한테는 물어봤습니까?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가 카메라를 가리켰습니다. 당신들은 우리를 찍으러 온 거죠. 연구 대상으로요. 우리가 왜 한국어를 배우는지 신기해서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우린 동물원 원숭이가 아닙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로버트가 천천히 앞으로 나왔습니다. 데이빗, 진정해. 그가 말했어요. 하지만 데이빗이라는 남자는 멈추지 않았죠. 진정하라고? 로버트, 당신도 모르겠어요? 저 사람들은 우리를 판단하러 온 거라고요. 왜 나이든 백인 남자들이 한국어를 배우는지 궁금해서요.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의 말이 틀리지 않았거든요. 저는 정말 궁금했어요. 왜 이 사람들이 여기 있는지요. 데이터로 설명할 수 없어서요. 하지만 그게 그들을 판단하는 거였나요? 사라가 끼어들었습니다. 데이빗 씨, 레베카 씨는 아기가 없어요. 데이빗이 웃었어요. 쓴 웃음이었죠. 아기가 없다고요? 선생님, 전 40년간 공장에서 일했어요. 사람들이 저를 보는 눈빛 압니다. 무시, 동정, 호기심. 다 똑같아요. 그가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당신은 뭘 찾으러 온 겁니까? 희한한 사례요? 감동적인 스토리요? 아니면 우리가 불쌍해 보여서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정확히 뭘 찾으러 왔는지 저도 몰랐거든요. 교실이 무거워졌습니다. 카메라맨이 촬영을 멈췄어요. 조던이 저를 봤죠.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말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데이빗 씨 말이 맞아요. 저는 여러분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로버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레베카 씨, 우린 연구 대상이 아니에요. 우린 그냥 사람입니다. 뭔가 배우고 싶어서 여기 온 거예요.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알아요. 이제 알겠어요. 데이빗이 앉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교실이 조용했죠. 사라가 수업을 마무리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다들 고생하셨어요. 학생들이 하나둘씩 나갔어요. 저는 자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로버트가 다가왔어요. 괜찮으세요? 그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지 않아요. 로버트 씨, 제가 실수했어요. 그가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뭘 알고 싶으세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왜 여기 계신지 알고 싶어요. 진짜 이유를요. 통계로 설명할 수 없는 이유요. 로버트가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레베카 씨, 전 평생 함부로 살았어요. 말도 함부로 했고 사람도 함부로 대했죠. 그가 손을 봤습니다. 이 손으로 기계를 고쳤어요. 부수고 조이고 때리고. 그게 제 인생이었죠. 근데 손자를 처음 안았을 때 무서웠어요. 이 거친 손으로 어떻게 아이를 대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그가 계속 말했어요. 한국어를 배우면서 알았어요. 언어가 사람을 바꿀 수 있다는 걸요. 존댓말을 쓰면 함부로 말할 수 없어요. 생각하게 되거든요. 상대방을 먼저요. 그게 제가 원했던 겁니다. 로버트가 말했어요. 함부로가 아니라 조심스럽게 사는 법이요. 난 그걸 증명할 의무는 없어요. 당신한테도 누구한테도요. 이건 제 선택이에요.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참았어요. 로버트 씨, 정말 죄송해요. 그가 일어났습니다. 사과는 됐어요. 그냥 우릴 있는 그대로 봐주세요. 특별하지도 이상하지도 않은 사람들로요. 강의실을 나왔습니다. 조던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레베카, 괜찮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 근데 조던, 오늘 영상은 쓰지 마. 그가 놀라 물었죠. 왜요? 좋은 장면 많았는데요. 저는 카메라를 봤습니다. 그 사람들은 콘텐츠가 아니야.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클리블랜드의 거리가 지나갔어요. 이 도시 어딘가에 로버트가 살고 있었죠. 그리고 데이빗도요. 그들은 내일도 강의실에 갈 거예요. 카메라 없이요.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제임스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보고서 방향을 수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답장이 왔죠. 무슨 소리야? 내일 아침 회의에서 얘기해. 저는 핸드폰을 끄고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선택해야 했어요. 집에 돌아와 노트북을 켰습니다. 보고서를 열었지만 아무것도 쓸 수 없었어요.
데이빗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신들은 우리를 판단하러 왔죠. 그 말이 맞았거든요. 다음 날 회의에서 새 제목을 공개했습니다. 한국어 학습 열풍, 문화 소비를 넘어선 태도 학습. 제임스의 얼굴이 굳었어요. 저는 로버트의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이렇게 말해본 적이 없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제임스가 말했습니다. 이건 감동적이지만 우리 보고서는 시장 예측이 목적이야. 저는 그래프를 보여줬어요. 50대 이상 비율은 3%에서 23%까지 올랐어요. 구조적 변화예요. 로버트는 손자한테 존댓말을 쓰고 싶어서 배워요. 드라마가 끝나도 손자는 남아요. 제임스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넌 지금 회사 전체 방향을 바꾸자는 거야? 네. 바꿔야 해요.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제임스가 책상을 쳤어요. 넌 3년 전에도 이랬어. 감정에 휘둘려서 실패했잖아. 그 말에 저는 멈췄습니다. 3년 전 한국 프로젝트 실패가 떠올랐어요. 그때랑 지금은 달라요. 제임스가 고개를 저었어요. 똑같아. 넌 또 감정에 빠진 거야. 밤늦게 사무실에 남아 녹음 파일을 다시 들었습니다. 모두 말하는 방식을 바꾸고 싶어 했어요. 이건 언어 학습이 아니었습니다. 삶의 방식을 배우는 거였어요. 사라 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언어가 정말 사람을 바꿀 수 있을까요? 바꿀 수 있어요. 한국어는 존댓말을 쓰는 순간 상대방을 의식하게 되거든요. 선택이 아니라 구조예요. 다음 날 저는 결정했습니다. 보고서를 새로 썼어요. 제목은 한국어 열풍, 존중의 언어가 만드는 구조적 변화였죠. 제임스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방향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오후에 제임스가 왔습니다. 이게 내 최종 답이야? 네. 그가 한숨을 쉬었어요. 좋아. 이 보고서로 가자. 근데 실패하면 책임은 내가 져. 그날 밤 로버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로버트 씨, 제가 쓴 보고서에 당신 이야기가 들어갔어요. 답장이 왔습니다. 괜찮아요. 근데 레베카 씨, 저희를 사람으로 써주셨기를 바라요. 저는 눈물이 났어요. 참지 않았습니다. 보고서가 나간 지 사흘 뒤 조던이 달려왔습니다. 레베카 큰일 났어. 트위터 화면을 보여줬어요. 미국 중년 남성들이 한국어를 배우는 이유, 존중을 배우기 위해서라고. 과장 아닌가요? 리트윗이 3,000개를 넘었습니다. 제임스가 왔습니다. CNN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어. 마이클 로렌스 프로그램 생방송이야. 저는 숨을 참았어요. 이틀 뒤 CNN 스튜디오에 있었습니다. 분장실에서 로버트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떨려요. 진실을 말하세요. 빨간 불이 켜졌습니다. 생방송이었어요. 마이클이 물었습니다. 미국 중년 남성들이 존중을 배우기 위해서 한국어를 배운다고 하셨죠? 네, 현장 조사 결과 그렇게 나왔어요. 하지만 전문가들이 여전히 한류 콘텐츠 때문이라고 반박합니다.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직접 만났거든요. 한국어 수강생의 70% 이상이 20대 이하입니다. 왜 소수 사례를 전체인 것처럼 말씀하시나요? 소수지만 증가율이 중요합니다. 3년 전 3%에서 지금 23%예요. 패널이 추가됐습니다. 언어학 교수가 말했어요. 언어가 사람을 바꾼다는 건 입증되지 않은 가설이죠. 문화평론가가 끼어들었습니다. 한국어 존댓말은 위계 구조를 반영해요. 계급이죠. 위계가 아니라 책임이에요. 제가 말했습니다. 로버트라는 분을 만났어요. 58세, 철도 정비공. 평생 명령만 받았죠. 근데 한국어를 배우면서 달라졌어요. 그분은 드라마 팬이 아니에요. 그냥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법을 배우고 싶었던 거예요. 마이클이 물었습니다. 영상이 있나요? 화면에 로버트의 영상이 떴습니다. 괜찮으시면 다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본 적이 없습니다. 평생요. 스튜디오가 조용했어요. 방송이 끝나고 문자가 쏟아졌습니다. 로버트의 문자를 열었어요. 잘하셨어요. 저희 이야기를 제대로 해주셔서 고마워요. 다음 날 조던이 흥분해서 말했어요. CNN 투표 결과 봤어?
63%가 구조적 변화라고 답했어. 댓글들이 쏟아졌죠. 모건 씨 말이 맞다. 나도 한국어 배워볼까? 제임스가 왔습니다. 클라이언트에게서 연락 왔어. 보고서 추가 발주래. 후속 연구하자고.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진짜요? 진짜야. 내가 옳았어. 로버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우리 이겼어요. 답장이 왔습니다. 레베카 씨, 이건 승리가 아니에요. 시작이에요. CNN 방송 이후 이메일이 쏟아졌습니다. 언론사, 대학, 연구기관에서 연락이 왔어요. 뉴욕타임스 인터뷰가 나갔죠. Why Americans are learning the language of respect.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사라 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수강 신청이 폭발했어요. 대기자가 100명이 넘어요. 로버트에게도 전화를 걸었어요. 솔직히 부담스러워요. 사람들이 저를 특별하게 볼까 봐요. 로버트 씨, 바로 그게 중요한 거예요. 평범한 사람이 변화할 수 있다는 거요. 한 달 뒤 후속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전국 단위 조사였죠. 패턴은 똑같았어요. 나이 든 수강생 비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한 수강생이 말했습니다. 한국어는 강요해요. 존댓말을 안 쓰면 문법이 틀린 거거든요. 영어는 선택이에요. 근데 한국어는 달라요. 구조 자체가 존중을 요구해요. 한국어는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시스템이었어요. 사람들은 그 시스템을 배우고 싶어 했죠. 자동으로 존중하게 만드는 구조요. 데이터가 쌓였습니다. 50대 이상 비율은 27%까지 올랐어요. 제임스가 말했습니다. 레베카, 이건 진짜 변화야. 다음 단계는 뭐야? 한국에 가보고 싶어요. 이 언어가 어디서 왔는지 봐야 할 것 같아요. 출발 전날 밤 로버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한국 가신다고요? 네. 이 나라가 어떻게 존중을 시스템으로 만들었는지 궁금해서요. 한국 사람들한테 감사하다고 전해주세요. 저 같은 사람도 바뀔 수 있게 해줘서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서울로 향했어요. 고속도로를 달리며 창밖을 봤습니다. 빌딩 숲, 불빛, 간판들. 이 도시 어딘가에 답이 있었습니다. 호텔 창문을 열었습니다. 명동 거리가 보였어요. 밤인데도 사람들이 가득했죠. 저는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매일 존댓말을 쓰며 살고 있어요. 자연스럽게요. 그게 로버트가 평생 배우고 싶었던 거였죠. 사라 킴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서울 도착했어요. 답장이 왔습니다. 한국을 느껴보세요. 분석하지 말고요. 이번엔 데이터를 모으러 온 게 아니었죠. 이해하러 왔어요. 아침 8시 호텔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옆 테이블 할머니와 직원의 대화를 봤어요. 더 필요하신 거 있으세요? 괜찮아요. 고마워요. 평범한 대화였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서로 함부로 대하지 않는 느낌이었어요. 명동 거리를 걸으며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아메리카노 주세요. 제 발음은 형편없었지만 직원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오전 10시 이화여대 김민지 교수님을 만났습니다. 왜 한국에 오셨어요? 이해하고 싶어서요. 왜 한국어가 사람을 바꿀 수 있는지요? 교수님이 설명했습니다. 한국어 존댓말은 관계를 규정하는 시스템이에요. 영어 Can you help me? 는 한국어로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예요. 왜 길까요? 상대방의 의사를 묻기 때문이에요. 강요하지 않는 거죠. 한국 사람들은 항상 상대방을 의식하며 말하는 거네요. 맞아요. 의식하지 않아도 그렇게 말하게 돼요. 언어가 강제하거든요. 로버트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수님의 눈빛이 촉촉해졌죠. 그분은 언어의 힘을 이해하신 거예요. 말이 사람을 만든다는 걸요. 인터뷰가 끝나고 교수님이 말했습니다. 한국을 천천히 보세요. 특별한 영웅은 없어요. 그냥 시스템이 있을 뿐이죠. 오후에는 광화문, 저녁에는 한정식 집에 갔습니다. 주인 할머니, 카페 직원, 길 알려준 여성. 모두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방식, 함부로 대하지 않는 태도. 그게 자연스러웠어요.
호텔로 돌아와 생각했습니다. 한국의 힘은 개인이 아니라 시스템에서 나왔어요. 존댓말이라는 시스템. 모두가 따르는 구조였죠. 로버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한국은 영웅이 없는 나라예요. 모두가 존중하는 나라죠. 답장이 왔습니다. 그게 더 대단한 거 아닌가요? 한 사람이 아니라 모두가 하는 거잖아요. 한 명의 영웅보다 1,000,000명의 평범한 사람이 더 강했죠. 한국은 그걸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이 나라는 힘이 아니라 태도로 조용하게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세계를 바꾸고 있었어요. 내일 뉴욕으로 돌아가면 보고서를 써야 했어요. 하지만 이번엔 확신이 있었죠. 이건 유행이 아니었습니다. 시작이었어요. 뉴욕에 돌아온 건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금요일 사무실로 출근했어요. 어땠어? 생각보다 더 명확했어. 오후 2시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첫 슬라이드 제목은 Why the World is Running Korea's Way였죠. 지난 6개월간 저는 이 질문에 답하려 했어요. 왜 미국인들이 한국어를 배우는가? 로버트의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을 만나면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는 손자에게 존댓말을 쓰고 싶어서 한국어를 배웠습니다. 그래프를 보여줬어요. 50대 이상 비율은 3%에서 28%까지 올랐어요. 구조적 변화죠. 서울 사진들을 보여줬습니다. 한국에는 특별한 영웅이 없었어요. 대신 시스템이 있었죠. 존댓말이라는 시스템. 모든 사람이 따르는 구조였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세계는 지금 한국어를 배우는 게 아닙니다. 한국이 사람을 대하는 방식을 배우고 있어요. 이건 문화 수출이 아니에요. 철학 확산이죠. 발표가 끝났어요. 클라이언트 대표가 박수를 쳤습니다. 제임스가 다가왔습니다. 잘했어. 내가 옳았어. 조던이 달려왔습니다. 클라이언트가 시리즈 보고서 원한대. 1년 프로젝트래. 그날 저녁 로버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발표 잘 끝났어요. 축하해요. 근데 말할 게 있어요. 손자한테 처음으로 한국어로 말했어요. 할아버지가 사랑한다고요. 뭐라고 하셨어요? 할아버지가 너를 많이 사랑해. 손자가 웃더라고요. 중요한 건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다는 거죠. 일주일 뒤 뉴욕 타임스 기사가 났습니다. 저는 그 기사를 책상에 붙였어요. 석 달 뒤 시카고 교육학회에서 강연했습니다. 언어가 사람을 바꿀 수 있을까요? 6개월 전 저는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언어는 시스템이죠. 한국어는 증명했어요. 존중이 구조가 될 수 있다는 걸요. 한 교사가 물었습니다. 우리도 영어의 존댓말 시스템을 만들어야 할까요? 아니요. 하지만 배울 순 있죠. 존중이 언어에 녹아들 수 있다는 것을요. 로버트에게 이메일을 썼습니다. 오늘 강연에서 당신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들이 감동했죠. 답장이 왔습니다. 전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배우고 싶었을 뿐이죠. 전국 어디에나 로버트 같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조용히 배우고 있었죠. 한국어는 그 길을 보여줬습니다. 존중이 시스템이 될 수 있다는 걸요. 세계는 지금 한국어를 배우는 게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사람을 대하는 방식을 배우고 있었어요. 조용하지만 확실하게요. 6개월 전 저는 이게 유행이라고 생각했죠. 틀렸습니다. 이건 혁명이었어요. 조용한 혁명. 무기 없이 소리 없이 하지만 확실하게 세상을 바꾸는 혁명이었습니다. 한국은 그걸 증명하고 있었어요. 힘이 아니라 태도로, 무기가 아니라 언어로, 강요가 아니라 존중으로요. 이 이야기는 끝나지 않을 거예요. 세계는 지금 배우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방식을요. 그리고 그게 미래였습니다. 레베카는 한국에서 돌아온 뒤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힘은 개인의 영웅에게서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요. 모두가 존중하는 시스템, 그게 이 나라를 만들었죠. 로버트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손자에게 더 잘 말하고 싶어서요. 그는 더 이상 명령하는 할아버지가 아닙니다. 존중하는 할아버지가 됐죠. 2025년 어느 저녁 로버트가 손자를 무릎에 앉히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너를 많이 사랑해. 서툰 한국어였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아이가 웃었습니다. 로버트도 웃었죠. 그 순간 지구 반대편 서울의 어느 카페에서도 누군가는 존댓말로 대화하고 있습니다. 당연하게요. 의식하지도 않고요. 세계는 지금 한국어를 배우는 게 아닙니다. 한국이 사람을 대하는 방식을 배우고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 한 문장 한 문장씩요.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이건 유행이 아니었습니다. 혁명이었죠. 그리고 그 혁명은 2025년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한국이 자랑스러우셨나요? 댓글로 나눠주세요. 이 영상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 하나하나가 대한민국의 진짜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는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